앞으로 못 나오셔서 제가 이런 그 사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김상일 교수님께서 그 우리 힘일 문제를 오늘은 그 우리 본류의 철학을 할 수 있는 그 정역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상일 교수님.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만큼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이라는 결국 이 반대되는 것을 조화시키고 합일시키고 그다음에 화해시키는 건데 대부분 이 우리 남북이 분단된 그 원인이 그 서양의 그 잘못된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으로 갈라놓습니다. 특히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 그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런 아이는 인간을 한적으로 관념적, 정신적 정도로 만든 그 마르크스, 코엘과 동일한 사상이 반대로 완전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가깝게 멀게 우리 남북 분단의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일시키는 그런 원리가 뭔가 제가 생각하던 차에 바로 우리의 여기다. 여기다. 그 다음에 또 여기라고 할 때도 이 여기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역하는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주나라역이다. 그런 뜻이 주나라역. 그런데 그 문헌상으로는 주역 이전에 귀장역이다.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연산역이다. 하는 이런 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 달 전에 이제 북경을 가서 역에 관한 책들을 하여튼 그 북경도 앞에 있는 큰 도서관 두 군데도 한 싹쓸이를 다 사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지금 이 중국이 이 역에 대한 연구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점 들어가자마자 원래 이 서점들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을 앞에 전면에 딱 전시해 놓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역 이렇게 역 코너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서양에서도 이 역에 대한 연구가 이상하게 이쁨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 역에 관한 책들이 영어로 하여튼 도덕경 다음으로 뭐 아니 엄청나게 지금 막 번역돼 나오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영문현 갔다 온 미국에 영문현 갔다 온 교수님이 미국 가니까 뭐 국문학도 뭐 영문학 전부 다 역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느닷없이 돌아와가지고 이 역학교로 다니더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이 역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떤 큰 문명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여기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지금 말이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큰 게 이게 이제 이 문명사를 봐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우주의 이 순환을 봐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냐면은 저도 지금 지금 은퇴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여기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그냥 역을 공부하면 그게 그냥 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죽을 나는 것 가깝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역 공부가 그렇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제가 이제 그 북경까지 가서 하여튼 저희 집에 오시면 하여튼 최근에 나온
이 역책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치 샀으니까 중국에서는 뭐 제일 비싸봤자 한 책이 한 4,000원, 5,000원이 이거 좋은 책 한 8,000원까지 가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역을 우리가 통일하는 원리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교보문고 가면 수많은 역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한번 다 공부 많이 하시면 되겠지만 결국 읽으려 그러면 도저히 한 페이지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 그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글 쓰는 방식에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 역을 보고할 수 아주 뭐 처음 페이지 열자마자 그냥 더 짧게 팍 막혀가지고 이거 말이지. 이게 뭐 도대체 그냥 이게 엄두를 못 내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성을 집어내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라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이게 그냥 점치는 책으로, 이 점치는 책으로 이제 주로 점치는 책이 간지하고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죠. 간지에다 연관을 시켜버리면 이게 그냥 금방 점치는 책이 되어가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칭과 대응, 이 두 말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려고 합니다. 대칭과 대응.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이 없어요. 음과 양, 매사를 서로 상반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가 또 대응이냐 하면 이제 이 음과 양, 이걸 갖다가 자꾸 수많은 것에다가 자꾸 이제 이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고, 이걸 제가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대칭. 이게 그러니까 대칭 근본적인 구조는 대응인데 이걸 갖다가 수많은 데다 연관을 시키면 그게 뭐냐 천문학이 돼버리고 역사학이 돼버리고 심리학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인류학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대응시키면 그 모든 그냥 우리 학문이랑 결국 그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뭐가 전부 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냥 그 음양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대칭만 시켜버리면 금방 거기에 그만 천체학이 되어버리고 점술학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이게 그냥 아주 난삽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주역책을 이렇게 딱 펴보면은 하나 여기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다 이제 수는 1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이제 이게 상이고, 이건 수고, 이거 이제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상수사,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상수사.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지와 숫자와 말, 이걸 절대로 뭐냐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 그러면 괴에 대한 숫자가 있고 괴에 대한 또 말이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걸 갖다가 괴에 대한 말을 붙이면 괴사가 되는 거죠. 괴사.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효라 그런다고 그러죠. 이 본받을 효자.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다 그걸 얹어서 본받아서 만들었다 해서 효라 그래요. 그럼 효에 대한 또 사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우리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지었다고 하는, 이건 그렇지만 절대로 주나라 문왕이 혼자 다 쓰쓰리도 만무하고,
그 뭐 어디 잡혀서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주역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나오는 문체나 내용으로 봤을 때 훨씬 후대 문체도 나오고 글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모세오경에 모세가 안 썼듯이 그렇다고 해서 모세부터 기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결국 후대에 자꾸 이렇게 글이 가피들듯이 뭐 주역도 뭐 그렇게 된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부터는 이 상수사, 그다음 말씀삭자, 숫자, 그다음에 상 이게 세 가지가 기본 뭐냐면 이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양에서는 절대로 이 셋을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이 수학은 유클리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서 쓰는 것은 뭐 호모의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 같은 거, 그것 같으면 절대로 거기에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 속에 그림을 넣지 말 것. 그림을 넣지 말 것.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숫자를 넣지 말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글은 글대로 놀고 숫자는 숫자대로 놀고 상은 상대로 놀고 이렇게 따로 놀아야 되고 그건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게 서양의 글 쓰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방식인데 우리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주역이 독특한 것은 이런 뭐냐면은 상수사를 갖다가 붙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 근데 소위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유클리드도 같은 시대에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게 서양에서 이게 붙어 있었대요. 서양에서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 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의 그 좌뇌가 이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지 상 같은 건 이제 운해가 이렇게 패턴을 작용하는 거 운해거든요. 지금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 전철역에서 글자 하나도 몰라도 다 그 전철역을 찾아다니거든요. 그 할머니들은 뭐냐면은 버스도 아주 뭐 우리보다 더 잘 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은 뭐냐면 문자, 숫자, 뭐 몇 번 그거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 가지고 파악을 해요. 패턴. 우리 한국 할머니 뉴욕 시내 갔다라도 말이죠. 전철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어디 그분들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패턴 가지고도 다 판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결국 이 상수사가 이게 상수사를 한꺼번에 생각한다는 건 이건 이제 상당히 운해가 이게 좌우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수라든지 이게 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 좌뇌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제 그 좌뇌 운해 균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 상수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위 이제 서양의 그 차축시대라고 하는 그 기원전 한 5, 6세기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셋이구만 제가 그냥 분립을 따로가 됐다고 하는 거. 그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여기 나타나는 이 배경, 동양에서 여기 나타나는 배경, 왜 이 상수사를 같이 보는가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서양에서 이 상과 수와 사를 갖다가 따로 떼놨을 때 2500년 동안 지나오는 결과로 어떤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주역이 등장하는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 셋 가운데 어느 것이 상수사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생겼을까?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요. 뭐 상이 먼저 만들었다, 수가 먼저 생겼다, 사가 먼저 생겼다. 근데 이건 글자니까, 이런 문자니까, 이건 상당히 뭐냐면 벌써 이렇게 문자화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글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아마 상당히 이건 후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숫자하고 이 이미지, 그러니까 아이콘하고 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생겼을까?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모양, 형태 뭐 이런 걸 보고
먼저 파악하니까 아마 이 상이 먼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율곡의 역하고 바로 이 퇴계의 역이 달라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퇴계는 뭐냐? 이 퇴계는 이 수가 먼저 생겼다고 봤어요. 인간이 제일 처음 이 세계 가운데 어느 거를 제일 먼저 발견했고 어느 걸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때 퇴계 같은 경우는 수가 먼저 생겼다. 수가 먼저 생겼다 하는 데 대해서 이 그 율곡은 뭐냐면 이 상이 먼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율곡하고 이 퇴계하고가 서로 그 이 역을 생각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다른데 지금 이제 자꾸 발굴된 결과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 마왕태 발굴해서 유명한 그 최근에 발견된 그 마왕태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역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건 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왕태 백서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주역의 그 64개와 똑같은 것이 나오고 단 그 괴를 배열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고 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실제 무덤에 사람 죽은 무덤에서 그 한 2, 3세기인가요? 그때 무덤에서 거기서 글쎄 이 주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 등등 다 종합할 때 이 퇴계 말이 옳아요. 한마디로 말해 수가 먼저 생겼어요. 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기고 사가 생기고 그리고 주나라 그 주역을 지을 때는 이게 벌써 다 생겨난 이후고요. 그러니까 생겨난 이후고 지금까지 이제 그 고국이 이게 발굴된 자료는 뭐냐면 이 수가 상보다가 먼저 있었고 이제 사는 제일 나중에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서양에서 이 상수사 이 세 가지를 원래 원시인들은 이걸 붙여서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야 하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아주 복잡해져요. 아주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뭐냐면 아주 그 우리를 괴롭히는 역설이란 게 생겨나요.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붙여 놓는다면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를 머리를 애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복잡하게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도덕경 첫 장에서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기다가 도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이것이 도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하고 이게 지금 같으냐 같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 앤더 이칭이라는 아이칭의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과 역이라고 하는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주 그냥 막 괴상망측하게 갖다 떼붙여 놓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은 우리 한자를 갖다 전부 그냥 그 이제 창세기 얘기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희한하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창세기 얘기가 우리 한자 우리 동양의 한자 이게 그 설문회자 푸는 거하고 아주 희한하게 같아지는 거 있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성경하고 관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뭐 신이 뭐 인간을 창조했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란 그건 뭐냐 하면 신이 뭐냐면 다 짓고 사람을 짓잖아요.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 아담과 이브까지 다 지어놓고는 신이 뭐냐면 그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동산에 내어서 제일 처음 한 작업이 뭐냐면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들 한번 여기 이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무다. 그때 우리 한국은 나무다. 뭐 돌이다. 이런 작업을 맨 처음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다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건이라고 이거.
이거 곤이라고 말이에요. 이름이거든요. 이름인데 근데 왜 꼭 여기다가 이런 이름을 붙여요? 왜 여기다 이름을 붙이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네이밍 하는 작업이에요. 예, 이름 붙이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름 붙이기 작업을 하니까 이런 작업 얼마나 이게 문제가 복잡하고 큰 게 이게 철학에 그냥 모든 문제는 다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터져 나오고 생겨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도덕경도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아무 도덕경 뭐 노자사상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도라고 이름 붙이면 그건 도가 아니고 예, 명가명 비상명 이게 아주 그 노자 책을 쓴 사람이 철학의 종교의 논리의 수학의 모든 문제가 이름 붙이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이제 그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여러분들 그 성경책 한번 집에 가서 네? 그 성경책 사실은 그 성경책 뭐 그냥 오모저 같지만은 뭐 프로이드 심리학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신화적인 표현 속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아무튼 그 속에 별의별 것이 다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게 이 신화거든요. 신화. 근데 바로 인간들이 이름을 붙인 다음에 곧 이어서 그게 이제 3장에 2장 끝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끝에 곧 이어서 3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타락 얘기가 나옵니다. 타락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예, 그 이름을 붙이라고 해놓고는 이름을 붙이니까 바로 이어서 인간이 타락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 붙이는 행위하고 인간이 죄를 짓는 거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꾸 볼 때 기독교가 뭐냐면 이게 윤자고 이건 논리라는 여기 윤자하고 논자가 아주 비슷하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 하는 짓이고 예, 이게 윤리하고 논리하고가 밀접하게 뭔가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난 요새 우리 애들한테 아이고 요새 애들한테 무슨 윤리도덕 공자가 이런 얘기 했다 이렇게 해서 먹혀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뭐냐면 성실해야 되느냐 하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될 논리를 설명해 주니까 윤리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논리를 떼버리고 공자가 한 말이다 누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지켜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를 재건하는 방법, 뭐 국민윤리운동본부, 국민윤리교육 맨날 해봐 소용없어요. 그 아이들한테다가 이 논리교육을 시켜야 돼요. 인간이 정직해도 성실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논리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믿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기독교 진리가 다른 모든 진리보다 다 기독교 그 우수한지를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예 그거야말로 이제 그 아주 단단한 그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락 벌써 뭐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윤리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러면 이게 금방 그냥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주역 그 64개니까 이 한 개가 6획이니까
표가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300몇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380 몇 개는 희한하게도 거기에 뭐냐면은 선과 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는. 네. 이 주역 64개 이게 사 속에는 서양에는 윤리책을 들자마자 첫 페이지가 선이 뭐냐 악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역에서는 선이냐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서양의 철학이나 수학 논리학은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 진위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2500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과 들어오는 학생들 보고 왜 이제 철학교에 왔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상투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그 어디에도 뭐냐면 참이냐 거짓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없고 선악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서양 철학은 진과 위를 따져야 되고 선과 악을 따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아마 지금 계속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 갖다가 뭐 지금도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잣대대 가지고 우리를 전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우리는 선악을 따지지 않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행동을 전부 지들 논을 볼 때는 악같이 보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역에서 나오는 말은 진위 선악은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나오긴 나와요. 뭐니 길흉이란 말이에요. 길과 흉. 길 하나 흉 하냐. 길흉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왜 이름을 붙이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인간이 제가 이 얘기는 약간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자꾸 이제 기독교식으로 뭐 타락, 윤리, 뭐 죄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 말은 말이죠. 네. 이런 얘기 사용하면은 이건 벌써 진리 따지고 선악 따지면 주역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 따졌기 때문에 이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선악 진리 따졌지만 벌써 1930년대 수학이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따질 수 없다는 거. 진이 유가 되고 유가 직인이 되고 그게 바로 괴델 정리를 해서 괴델 불확정성 정리를 해서 진과 유라는 것은 진이 유가 되고 유가 직인이 되고 또 유가 진이 되고 진이 유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뭔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이 크레타 사람들이 그리스의 남단인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갖다 거짓말쟁이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참말이 돼버리잖아요. 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면 참말이 되고 참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수학에서부터 나타나면서부터 더 이상 뭐냐면 서양 그 전통학에서 이 불확정성 이론이 잇따라서 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서양의 결론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서양에서 이걸 갖다가 이걸 다 분리시켜 가지고서 요거 말대로 해버리고 수는 수대로 따지고 그냥 이미지는 이미지로 따지다 보니까 따로 분리시켜 놓고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불완전성 정리, 불확정성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선반에 여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나요?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제 말하고 이런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름 붙인다는 게 얼마나 이제 문제를 야기한지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건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건 뭐냐 하면은 이름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구별이 일어나냐 하면
이 전체와 부분의 구별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름은 사람이란 이름은 전체이지만 이 이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체와 부분의 구별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보고 여기 있는 걸 그냥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책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책이라는 말은 벌써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부 책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전체와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그 옛날에는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뭐냐면 차츰차츰 부락이 모이고 그다음 부락이 모여서 또 이렇게 큰 업을 만들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름을 붙이는 행동이나 정치에 있어서 중앙집권 거기 임금, 왕, 대통령 뭐 이런 거 생기는 행위하고 이게 완전히 결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이름을 딱 붙여놔 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생님들 여기 성경 있으면 참 좋은데 아주 그냥 2장 말에 와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신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동산에 뭐냐면 이런 나무들이 근데 이런 준비를 하면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이 자료가 금방 그냥 그분에 그만 한 2, 3분도 안 돼가 머리에 싹 들어오니까 이런 그 훈련을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여기부터 들어가지고 무슨 공개가 어떻고 그러면 그만 그때부터 이 원리가 있어요. 주역이 원리가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이 야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가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생명나무고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에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생명의 나무 그러는데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것에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만은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의 전체와 부분, 중앙과 주변을 갖다가 분리시키는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야훼라는 신이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들에게 처음 내리는 명령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나오는 이거는 그 바로 이 다윗 왕이 기원전 한 8세기 9세기 경에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 부족 국가들을 부족을 다 통일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통일 국가를 다윗 왕 때 만들었잖아요. 그 무렵에 이 성경이 써여졌어요. 성경이 써여졌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신도 뭐냐면은 인간들에게 바로 이 중앙과 주변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 중앙과 지방에 있는 이런 토호들 그걸 이제 구별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하고 주변이 구별이 했으니까 너가 뭐냐 이거는 타치하지 마라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보면 인간이 이게 이름이라면은 이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 아주 순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전체고 전체적인 거고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와 부분을 나누는 사고방식을 제일 먼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뭐냐면 뱀이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중앙이란 건 없다. 중앙이는 없고 전부 다 이것도 여기 주변에 있는 거 똑같은 나무다. 그러니까 너가 따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뱀의 논리는 중앙의 해체예요.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것도 중앙의 해체고 이름의 해체죠. 그러니까 이름의 해체고 결국 이 중앙이 전부 다 여기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뱀의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인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윤리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서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거는 뭐냐면 타락 이전이고 이건 타락이고, 이게 순수 논리적인 문제잖아요. 순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와 부분을 구별하느냐, 전체와 부분이 구별이 없다고 보느냐,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논리적인 표현인데, 있다고 하면은 그건 선이고 없다고 하면은 이건 악이다 하는 것은 쉽게 갖다가 이걸 갖다가 논리를 갖다가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를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논리로 되돌아가지고 어떤 논리가 더 탁월하고 우대하는 그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동,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그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이제 우주가 여기 돈다고 하는, 바로 이게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갈릴레오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심이라는 건 없고, 이것도 또 다른 중심으로, 태양계도 또 다른 중심에서 또 돌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잖아요. 결국 따지면 갈릴레오가 당한 고통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게 그러니까 이 뱀을 숭배하는 지금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결국 따지면 이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결국은 이게 우리 동양에서 간, 지금 우리가 반야라 하는 말이, 반야가 증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이 말이 우리 동양에 와서 반야가 됐는데, 결국 우리 반야 심경 할 때 그게 인도의 그 증나라는 말이 이제 그노시스가 됐고,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 어떤 신이라는 절대 유일신이 중심이 잡혀가지고 존재론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이건 뭐냐면은 그 뱀의 사고방식이고, 이건 뭐냐,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속 발굴되고 있는 도마복음서라든지 지금 사야사본, 이런 복음서 속에는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거나 하나님이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신도 인간과 같이 하나의 친구적 존재로서, 하나의 어떤 똑같이 신도 똑같이 인간과 주변적 존재이지, 절대로 신이 중심에 박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마복음서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렇게 결국은 두 개 다른 종교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건 동양적이고 이건 또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제들이 대부분이 여사제들이었어요. 이건 남자 사제이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3, 4세기경에 이단을 정죄할 때 이단의 기준이 뭐냐면 동양적이거나 여자적이면, 한마디 말해서 이런 사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중심자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초월자로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자고, 결국은 신이 모든 개별자의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될 뿐이지, 결국은 이 초월자는 개별자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두 개, 이게 상반된 사고방식인데, 지금 우리가 탈현대 시대라든지 우리 시대에 와서 점점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받는 것은 이거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지금 빨리 이걸로 탈바꿈을 전환을 하든지,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면 꼭 불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체 안에 뭐냐면은 이 복음서가 한 90개가 있거든요. 90개. 근데 그게 딱 네 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는 그게 전부 서양 사람들을 서양 또 남자들 눈에 딱 맞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서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만약에 사복음서를 해체할 것 같으면, 지금 그래가지고 오복음서 이렇게 해서 오복음서는 동화복음서까지 넣고, 근데 완전 복음이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온 이 복음서는 다 넣자.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책도 이제 완전 복음서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번역
우리나라 말 번역됐습니다. 제2의 성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진 씨라는 분이 번역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거기 볼 것 같으면 뭐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고 전부 다 제자들이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점점 좀 자기가 설교를 하려니까 예수한테 직접 뭐 말 들은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다 이제 무릎 꿇고 좀 쳐. 근데 지금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이야 베드로한테 말이야 모든 권위를 다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적이고 바로 이런 동양적인 이런 그 종교하고 바로 이 서양적 종교가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싸움을 붙는데, 근데 그 발단은 뭐냐면 바로 이름 붙이는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인다고 하는 그것은 장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임으로써 처음으로 뭐냐면 이런 전체와 부분, 그 다음에 이 중앙과 주변이 이런 구별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선생님 막 나눠준 이렇게 한번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장에 요거 나오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사각형 있고 전후 좌우 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후 좌우 상하 이거 요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팔별. 왜냐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우리한테 편한 것이, 왜냐면 여기서 당장 뭐냐면 우리 그 태극기 주변에 있는 괴들이 여기 지금 이제 8개가 오는데 4개가 바로 태극기 가운데 있는 거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팔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팔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각형 이렇게 놓고 이제 뒷장에 뒷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제가 이제 역은 뭐냐면 대칭과 대응의 테크닉이라고 하죠. 기교라고 그러죠. 대칭과 대응의 테크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응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응을 공부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전후 할 때 전은 그리고 이제 음양이라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개 대칭이 있습니다. 두 개 대칭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건 대칭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이제 이 양. 근데 이걸 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설이 많은데 이제 그 누굽니까 양계추가 그랬나요? 이건 남자의 성기고 이제 이건 여자의 성기다. 뭐 이게 상당히 지금 제일 설득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걸 왜 이렇게 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음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대응에 관한 이런 걸 일단은 다 집어쳐야 돼요. 이게 한나라 때와 아주 괴기설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온갖 잡다한 걸 다 붙여놔가지고 이게 그냥 미신으로 고르고 풍수지리로 고르고. 근데 아주 역을 완전히 재밌게 다시 하려면 이 이 수만 가지고 해야 돼요. 수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김삼봉이라고 하는 분이 수역이라는 책을 이제 지어냈습니다. 이분이 뭐 들리는 말은 아마 이제 북에서 이렇게 난파한 어떤 뭐 간첩이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감옥 안에서 역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룡산, 자기 말은 계룡산 어디에 있으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역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런 거 다 제거해버려 수만 가지고 이 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것만이 그 구조, 역의 구조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딴 거 붙이면 그게 이제 아주 그냥 그 잡다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양음 할 때 이거 우리가 이 사각형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 순서에 전후 좌우 상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후 좌우 상하. 그러니까
우선 이 사각형이 전면 내구통에는 전부 다 이 양을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뒷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여기 후면은 전부 다 음을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전후 좌측에는 전부 양을 붙이고, 우는 전부 다 음을 붙이고, 전후 좌우 상하, 양은 상을 붙이고 하, 음은 이제 하.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하. 이건 뭐 유치원생들도 쉽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혹시 제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하도 복잡해서 해놓고 나면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잘못하고 몇 번을 아무튼 이 전면에는 전부 양이 근데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건, 요걸 여기 세 라인이 있잖아요. 요거는 전후고요, 요건 좌우고, 요건 상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아주 이게 아주 위치가 중요해요. 1위, 2위, 3위 이렇게 할 때 이 서양 사람들이 무슨 귀납법, 연합법 해야 돼. 동양 사람들이야말로 귀납적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밑에서부터 계산해 올라오니까. 절대 계산할 때 동양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내려오질 않고요. 이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 라인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좌우 라인이고, 이건 이제 상하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결국은 사각형의 그 앞뒷면에다가 구호를 붙이면 이 8개가 완벽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8개. 8개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그 1, 2, 3, 4 숫자, 주역에 있는 그대로 제가 1, 2, 3, 4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근태, 이진, 손, 감, 강, 본 이제 그대로 또 붙여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이걸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 모양이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것을 부정교라 그러고, 이걸 뒤집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걸 갖다가 정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게 근, 이건 이게 리죠. 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깨, 곤깨, 립깨, 감깨, 이 세 개, 이 네 개의 괴는 뒤집어도 이걸 뒤집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교라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는 우리가 태극기를 그릴 때 이 8개의 괴를 갖다 다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잡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택견인데 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뼈거든요. 근태 이제 손할 때 손뼈란 말이에요. 이 택견가 손뼈가 되어버립니다. 뒤집으면 모양이 변하니까 이런 걸 부정교라 그래요. 부정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태극기 주변에서 제외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뼈 4개만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효변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은 음으로 바꾸고 음은 양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근본, 감리 이 4개면은 8개 개가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속에 나머지 그 부정뼈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걸 효변을 시키면은 그 속에 또 나오니까 이게 8개를 다 표현하지 않는데, 여기 우리 민족 종교 가운데 태극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태극도라는 도는 도단기가 주변에 8개 이 8개를 갖다 다 이제 이 배열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 8개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전후 이렇게 이제 좌우 상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다 모으면 여기 이제 금기가 이렇게 나와 끝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8개가 나와. 원래는 여기에서 팔개를 만들 때는 이 가지치기 한 것은 가지치기. 뭐 요새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프랙탈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사리 같이 자기 같은 모양을 자꾸 반복하면서 자기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이런 방법.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팔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여기에 이 하도라든지 낙서 같은 그 다음에 정역 같은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가 한 대로 이 사각형 속에다가 만약 전후 좌우 상하에다 이렇게 팔개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역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쉬워지고 그 어렵던 것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온 걸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다음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네. 이걸 제가 이제 위상, 지금, 그래서 여기 발전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수사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이름을 붙여놔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그냥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중국 전통 소리도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 요것만 떼가지고 이걸 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왕필로부터 시작된 의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의리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상과 수가만 하자. 이게 바로 상수역이라 해서 한나라 때 바로 이제 이게 경방이라고 하는 저기 맹희라고 하는 이제 이 파들은 뭐냐면 그 주역에 있는 점쟁이들이 막 줄을 읽어대는 뭐 오늘 뭐 밖에 나가 뭐 어떻고 하지 마라 뭐 비가 내릴까 하는 그런 말 같은 건 다 제외해버리고 그 이미지 상하고 수 가지고만 해야 된다 하는 상수파라고 해요. 한나라 때는 완전히 상수파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의리학파라는 것은 거의 이게 이 상수 이걸 같이 하니까 자꾸 미신을 흘러버리니까 말만 가지고 하자. 이게 의리학파고 이게 왕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서윤관대학교 한국의 주류 여학은 이 의리학이지 학자들이 만약 이 상수학 가지고 하면은 이건 학자 취급을 안 하고 여기에 연구에 주류에 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이 성대 가면은 이 학자들 전부 이게 기가 막혀. 나 이거 정말 근데 이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건 논리고 이건 윤리거든요. 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위에는 5개가 전부 다 이제 남자고 양이고 밑에 이제 여자가 하나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점을 쳐서 이름표가 나오면 오늘 밖에 이름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남자들이 너를 괴롭힐 때가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상에다가 이게 뭐냐 이 복지 아니 무슨 이게 이제 이런 괴가 번호가 만약 28이라 그러면은 수는 이거고 상은 이건데 말은 갖다가 내가 말한 대로 뭐냐면 오늘 여자가 이런 적게 나오면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게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수만 잡다한 이게 막 이제 팔개가 이리저리 섞이는 그 구조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이것은 뭐 동대문 이건 남대문 방향에다 적용시키고 이걸 갖다가 뭐 낮과 밤 뭐 그다음에 계절에다 적용시켜 가지고는 이제 막 그 점풀이를 이제 점쟁이들이 막 임의대로 해대기 시작을 하는데 저 말은 뭐냐면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요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 이걸 갖다 막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해버리니까 온갖 자의적이고 이게 마크시즘에 들어오면 마크스가 해석하는 방법이 되고 이게 그냥 주자가 해석하면 다 갈라져 버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 위험천만한 거죠. 이게 바로 의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상수파로 이제 상수역하고 이제 의리역이 다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역이라고 하는 하도 이게 복잡한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들을 수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예, 수역이 나오기를 저는 바로 뭐냐면 이게
제가 그 위상력이 토폴로지, 위상력, 즉 그러니까 이 그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칭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위상력이거든요. 쉽게 이해하시자면은 바로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 주머니에 있는 전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실제 지도는 여기서 만약에 동대문까지 간다면 뭐 실제 길대로 이렇게 거리도 나와야 되고 뭐 길도 뽑을 거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위상기하학이 전통 기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동대문까지의 거리 요 관계만 생각하지 이 사이가 길이 이렇게 꼬부러지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전철역을 보면 딱 이렇게 전부 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텀과 텀,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성만 보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볼 때는 이거하고 저거하고도 같을 수가 있어요. 전통 기하학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거하고 저 컵하고 이거는 서로 그 안에서 연결하는 관계 구조가 같기 때문에 결국 같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제 토폴로지하고 그 전통 기하학하고 다른 점인데, 만약에 우리가 위상기하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위상범죄 1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이 8개가 적혀있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이 사각형의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반대로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비틀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그냥 붙이면 원기둥이지만 비틀어 붙이면 이제 메비우스띠라고 해가지고서 바로 이 앞도 뒤도 없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위상범례 4가 이제 원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범례 5가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도넛이에요. 도넛. 가로 세로가 방향을 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붙이면 이게 도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던킨 도넛 그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게 바로 메비우스띠예요. 세로의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로 이게 비틀어가지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밑에 이제 소위 클라인이라는 수학자가 클라인병이라는 것은 가로는 방향을 같게 하고 세로는 방향을 달리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공간이에요. 시도하지 마세요. 뭐 시도하다 미쳐요. 이건 안 돼요.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로는 그냥 붙고 세로는 비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방향이 같으니까 원기둥을 만들고 메비우스들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거 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이제 밑으로 틀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뒤가 마주 붙는 앞도 뒤도 없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인병이라고 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가로 세로를 갖다 방향을 다 비트는 방법. 그럼 제가 왜 이거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해놨냐면 그렇게 해놨을 때에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괴가 어떤 괴가 어떤 괴하고 서로 마주 붙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8괴를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완전히 논리적으로 반응적으로 머릿속만 상상만 해야 돼요. 이게 8괴를 붙여놓은 이 사각형을 가로 세로를 다 비틀지 않고 붙였을 때, 그다음에 세로만 비틀어가지고 붙였을 때, 그다음에 가로는 안 비틀고 세로는 비틀었을 때, 그다음에 가로 세로를 다 비틀었을 때, 이 위상기하학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명칭이 다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제 다 비틀려져서 붙으면은 우리 사각형 안에 있는 이 8개의 전후 좌우 상하에 있는 점이 그만 대칭이 다 사라져버려요. 대칭이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만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선도 가로 세로 선이 전부 다 하나의 선에 다 연결이 되어버려요. 다 연결, 면도 다 붙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통일이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통일이겠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지금 이제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전후좌우 상황을 갖다 경제적인 대립, 뭐 정치적인 대립, 뭐 그게 벌써 가로 세로의 대립, 뭐 그 가로의 대립, 세로의 대립, 뭐 전후의 대립, 뭐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남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서로 입장이 다른 두 가지가 뭔가를 갖다가 사각형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을 때 우리가 이 6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전후 좌우 상하 대칭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정말 공간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라고 하는 여기에 발달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 8개 속에 있는 그 모든 대칭들을 갖다가 이 8개라는 것은 전후 좌우의 대칭이 만들어낸 거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전후 좌우가 없는 음량이 완전히 다 조화가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건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게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게 뭐냐 복희도다. 여기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배열을 한 게 복희왕이 그렸다. 지금부터 6천년에 복희가 그렸다. 복희가 그렸다. 지금 이걸 이제 이 8개가 생겨난 것이 8개인데 여기 보시면 1, 2, 3, 4 이게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열한 것은 1, 2, 3, 4로 배열한 건 이거는 시계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했다고 해서 이건 순이라고 해요. 희한하게 시계바늘과 반대면 순이고 시계바늘과 같으면 역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건 뭐냐면 역이라고 해요. 순역으로 8개를 둘로 나눠 가지고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시계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고 6번에서 8번까지 시계바늘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괴들끼리 한번 거기다가 음량이 어떻게 대칭되는가 보세요. 밑에 선, 위에 선끼리 보면은 전부 다 음량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짝지어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음량이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복희도라 하는 거예요. 복희 8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위상범례상으로 볼 때 메비우스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뒷면이고 이게 전이라면 이쪽 이 끝이 이게 근께라면 이게 근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그러니까 근하고 고는 전후 좌우 상하가 다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육방면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3차원에서 다 대각선상에서 대칭이 되는 것들이 복희도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면에서 이렇게 마주보거든요. 이건 3차원에서 대칭이 아니라 2차원에서 대칭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끼리는 요거는 뭐 1차원에서 대칭이죠. 같은 전 안에서 요건 좌우에서만 대칭입니다. 요것과 요것도 1차원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복희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갖다가 쫙 지어볼까. 좌우 상하에서 다 대칭되는 것끼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그리고 메비우스띠를 만들어 보면은 이 종이를 갖다 사각형을 틀어가지고 메비우스띠를 만들어 보면 영락없이 요거하고 마주 붙어 있어요. 네, 요 꽃하고 요 꽃이 마주 붙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가 이렇게 비틀어 붙이면은, 예, 이쪽 붙은 게 여기 뒤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마주 붙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귀도라고 말씀드린 그 그림이, 예, 만약에 사각형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위상법례상으로 볼 것 같으면 메비우스띠라는 것은 세로든 가로든 그것만 비틀었지, 아직도 뭐냐면 세로를 비틀어서는 가로는 아직 비틀지 않고 그대로 남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뭔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선하고 이거 맞으면 이거는 메비우스띠에서 아직 못 붙고 있어요. 붙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붙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 후에 주문왕이 나타나가지고서 바로 이제 요거 좀 서로 이거 붙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 또 마주 붙인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마주 붙도록 해가지고 배열한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립교고 밑에는 감교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장녀, 장남. 이게 이제 두 장남 자녀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벌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는 다 사라져가 옆으로 가버리고 이제 자녀들이 그냥 모두, 예? 그 중심을 잡고 있던 시대상을, 만약 이걸 갖다 가족 상황에다 이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원상으로 볼 때 이 쿠키보다는 한 단계 뭐냐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게, 근데 이게 보면 혼란스러운 게, 이 복귀에서 벌써 마주보고 있는 객끼리 하나도 음양 대칭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양 대칭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복귀들은 볼 것 같더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음은 양을 다 바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놓은 그 위상, 아까 법례 그 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건 뭐냐면 이건 그거예요. 클라인병이에요. 클라인병 구조로 돼 있어요. 클라인병.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복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제가 쓴 역과 타는데 논리인데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고된 문제는, 그러면 클라인병도 클라인병은 뭐냐면 가로는 비틀지 않고 세로만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로까지 다 비틀어보자. 가로, 세로를 완전히 다 비틀어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모든 대칭들이 다 가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바로 이게 또 문왕담이 2000년 후에 나온 바로 그 전라도 논산 그 대둔산 옆에 있는 남산이라고 하는 그 김일부라고 하는 김일부라고 하는 그 일부 정력이라는 것이, 예, 정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폴로지컬이 볼 때 이 가로 세로를 다 비틀어서 이걸 사형평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근데 절대로 지금 아주 이건 뭐 이 정력 공부하면은 이게 한국에서는 완전히 학계에서 매단가예요. 예. 충남대학교 철학과 유남상 이런 교수팀들이 그냥 그 박해를 무릅쓰고 그래도 정력을 공부해온 게 몇 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류 역학계에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누가 손을 대냐면 이종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손을 댔는데, 그분 이제 이종호 선생님 아드님이 이동준 선생님이고, 또 이동 선생님하고 동서관이 이성욱 선생님인데, 이동준 선생님 그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정력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학계를 떠나고 나니까 요새는 돌아다니시면 이제 정력 소개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글씨라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풍조 때문에, 이게 이 일부 선생이 이걸,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정력이거든요. 정력 파괴도. 네. 정력 파괴도예요. 정력 파괴도를 보면은 복귀도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가 전부 다 이제 그 음량이 대칭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복귀도 하고 다른 점은 복귀나 낙서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걸 위를 계산 이것을 1, 2, 3 이렇게 계산하는데 일부 선생은 완전히 이걸 또 뒤집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반대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가 생겨나는 순서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로 뒤집어 놨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복귀도는 근깨가 위에 올라가고 공깨가 밑에 내려서 존양. 그러니까 여자를 억압하고 남자를 높이라는 건데 이건 정반대로 뭐냐 곤깨가 맨 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남자에 해당하는 근깨가 맨 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종교에 바로 여성 남녀 동등 그 최재우 선생의 그 여권 존중 같은 건데 전부 다 이 그림 보고 처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예, 남녀는 다 동등하고 그 정은 정량이라 해가지고 남자 여자는 균등하게 동등하다가 이게 바로 이 그림 하나가 바로 이분이 그러니까 1884년까지 아니 89년 살 1889년까지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 최재우 그다음에 강정산 다 가서 여기서 배웠다고. 근데 각 종파에는 전부 자기 고집들 내세우느라고 가서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건지. 하여튼 이 일부 선생님의 여기 동양에서 크게 세 번, 아까 복희, 낙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정력이 이렇게 세 번 크게 바꾸는데, 그 바꾸는 골자는 뭐냐면, 이걸 대칭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역에 와가지고서, 바로 이게 뭐냐면, 예, 정유, 좌우, 상하가 완전히 좋아져요. 그래서 일부 선생은 이걸 뭐라 유리세계라고 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걸 발견하시고는, 자기가 그랬다잖아요. 3년 동안 자꾸 이 정력도가 머리에서 마치 그 벤진이 뭔가 그거 저기 화학 그 반정식 그 발견하는 꿈속에서 그걸 보고 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3년을 계속 그 머릿속에서 이게 눈앞에 이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한테 이 괴를 그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괴가 그려요. 벌써 이게 탄생할 때부터 약간 이제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발견하면서 소위 이제 영감부도라고 그러시면서 그 당시 유학자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해주 선생이 영감부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무속들 같이 춤을 추시면서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냥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은 이 정통 유학자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정력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종이를 이제 전후로 했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든지 또 하나 이게 종이를 이게 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뭐 이 가로 세로 자르.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차원을 높여갈 수가 있겠죠. 이게 자르는 에 따라서 이게 뭐 지금 효를 지금 세 번 전후 좌우 상하만 봤으니까 효가 3개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또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전후에 또 전후가 있고 좌우에 또 장화가 있고 얼마든지 그냥 별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역에 있는 호가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6차원으로 발전시킨 거,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6개로 6번 위를 갖다 6개를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모두 2의 육성이 돼가지고 64개가 나오는데 64개를 이렇게 64개를 88이 64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지금 이제 여기 가로에 8개, 세로에 8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딱 사각형 안에 가로 8개, 세로 8개, 64개가 배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4개가 배열이 되고 바로 이게 이제 부배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라이프니츠 이 그림이 전달된 거예요. 그 옆에 이 전달됐을 때 여기다가 지금 그 그리스어로
여기다 지금 아르고 카토 이렇게 글을 쓰라는데 아래 위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을 사실 써낼 필요가 없는데 서양식으로 이게 아래 위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위 아래라 상하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라이프니츠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분 진법 바이너리 그걸 착상하게 되었고, 그 착상이 드디어 뭐냐면 그 노이만한테 와서 컴퓨터 발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십진법을 사용하면요, 절대 우리가 사용하는 저런 PC 만들 수 없어요. 십진법을 사용하면 이런 집채만한 컴퓨터가 있어도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에 반도 계산 못해요. 이 이진법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십진법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진법으로 이 컴퓨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한 칩에도 뭐냐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수 돼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뭐냐면 역을 공부하면서 아주 무시해보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64개가 이건 뭐 주역체가 어디나 나오는데 이걸 착안 못했어요. 뭘 착안을? 바로 여기 이 대각선을 쫙 그어보세요. 여기 64개 대각선을 그으면은 8괴의 이름이 근태, 이진, 손, 강강권 이게 이제 이 이름인데 이 64개가 전부 이름이 있어요. 어떤 건 수화, 미제계, 뭐 획계, 대장계, 뭐 소장계, 그 다음에 뭐 축계, 뭐 한계, 한계 이름이 다 있는데 이 대각선상에 있는 괴는 8괴 이름하고 똑같아요. 8괴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근태이진 송강군이에요. 이건 뭐냐면 8괴라는 것은 64개를 만드는데 그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되어 있는 거하고 6개가 되어 있는 거하고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6개가 되어 있는 게 더 크고 3개가 되는 게 그보다 작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나 부분이나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이제 그 8개가 이게 근, 해, 이, 손, 손 되거든요. 그럼 요거도 이제 근, 해, 이, 진, 송강권 이렇게 나가는데 64개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곡희 64개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뭐 이건 아주 너무나 심플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또 다 튀어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로줄을 전부 다 1, 3, 4를 쓰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개, 6개 핵이니까 위에 3개, 밑에 3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외계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걸 4개라고 그러고 또 상하 이렇게 나누는데, 상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붙이고는 밑에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께는 여기 지금 여기 6개가 돼 있잖아요. 이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건 전부 다 금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금괴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여기 이제 다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1, 2, 3, 4, 5, 6, 7, 8, 9 여기 다 2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놓은 게 바로 이게 뭐냐면 곡희 64개고 바로 이 라이프니츠한테 전달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가 그냥 이진법, 그러니까 음량으로 나눠져가지고 그게 조합되는 크기만 신경을 썼지 가장 중요한 이걸 못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역을 제가 얘기할 때 바로 뭐냐면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명패수예요. 명패. 네임이에요. 이걸 가지고 건붕이라 태궁 붕이란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고 그런 이명박이라는 임금 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바마라고 하는 이제 이름 북 밑에 미국 시민들이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 배열하는 방법이 이름하고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명패수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명패를 다루는 물건수 이렇게 할 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이 대각선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1, 2. 이렇게 될 게 뻔할 거 아닙니까? 이제 보시면은 대각선에 있는 배들은 이거 중배라고 해요.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하고 붙어 있어요. 네, 자기하고 자기가 이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자기하고 자기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이걸 자기 언급이라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중요한 셀프 레퍼런스. 자기가 자기를 근데 자기 자신이 명패도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물건수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전체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배들은 64개인데도 불구하고 8개의 수하고 같아요. 라이프니 이걸 착안 못해요. 이걸 착안해서 이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써놓은 주역책 이제 교보문고 사보세요. 이런 기계적이고 쓸데없는 짓을 옛날 사람들이 왜 했냐 이거 보시면 상당히 좀 무미건조한 것 같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일 다 다르고는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정말 뭐 이건 뭐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름표하고 이 대상과의 관계이고 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홀로그라피 이론이며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서 다 터져나온다는 걸 왜 이걸 라이프니츠는 전혀 이걸 갖다가 착안을 못합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하면 1801년 그거잖아요. 드디어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서양의 1894년에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칸토와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수를 배열하는 게, 이 선생님 이거예요. 바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소수점짜리 첫째 자리, 요걸 둘째 자리 하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0.11. 요건 어떻게 됩니까? 0.21. 요건 0.3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다가 얼마든지 그 배열할 수 있으니까 무한히 배열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게 이제 무리수예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든지 배열을 하는데 근데 이게 원리만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n 해가지고 반대각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빼놔서 가로수에다 이렇게 가로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대각선성에 있는 이걸 빼내다가 이게 대각선을 가로로 만든단 말이에요. 대각선을 가로로 만드는 거예요. 대각선을 가로로 만들어가지고 이 첫 자리를 여기 첫 자리하고 다르게 만들고 둘째 자리 이게 두 번째 있는 자리를 다르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대각선 선에 있는 수를 뽑아서 가로수를 만들어서 첫 자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절대로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나와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한보다도 더 큰 무한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게 문제가. 이게 소위 저 유명한 대각선 저기 연속체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 무한이라는 건 지금까지 딱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 무한은 신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무한이에요. 지금 누가 생각하든 무한을 하나라고 그러죠. 무한이 둘이라고 생각은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든지 무한히 배열을 하는데 이 대각선상에 있는 수를 뽑아가지고 가로로 만들어 버리면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안에 무한 속에 들어가지 않는 더 큰 무한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만약 이 무한을 여기 있는 여기 사이즈 A라면 그럼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 무한을 A1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무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러니까 무리수와 실수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무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이게 대각선 정리라는 거예요. 바로 100년을 지금 수학자들이 다뤄가지고 1972년이니까 무려 얼마입니까? 1894년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칸토가 저 유명한 집합론을 제일 먼저 창시한 사람이고 이 집합론이 그러니까 1959년도에 소련의 그 스푸트니크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리가 미국이 소련보다 이게 우주과학에 뒤졌느냐 그 원을 따져보니까 수학교육이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수학교육이 소련에 뒤져있다. 그럼 어디에서 뒤지냐? 바로 집합론에 뒤져있다. 소련은 벌써 집합론을 가르쳤는데 1894년에 나와가지고 벌써 소련은 집합론이라는 걸 우리는 집합론 전혀 배우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집합론이라는 게 여기 아마 앉아 선생님도 집합론 못 배우셨죠. 학교에 1975년에 중학교 다녀야 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 다 알죠. 그러니까 집합론 그렇죠. 가정교사 할 때 이게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못 가르치거든요. 집합론 교육 때문에 우리가 뒤집다. 그래가지고 집합론을 도입해가지고 10년 만에 그 앞으로 따라잡은 게 바로 이 수학교육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집합론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계산을 못 해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수학 가지고는 그 계산에서는 달까지 못 가면 집합론을 도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못 간 거죠 미국이. 그 집합론이 물 좀 주시면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수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975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신무인지경인 건 우리나라 수학과의 선생님 박사과정 끝에 가가지고 잠깐 집합론 가르쳐요. 우리나라. 그리고 집합론의 제일 대가가 김명호 교수라고 지금 석궁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성균관대학이 지난번에 그 교수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집합론에 그래도 그 선생이 애들한테 그냥 집합론 배우라고 그냥 꾸지람지다 그 학생놈 새끼들이 그 교수를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모든 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 집합론적 사고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홀수도 무한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짝수도 무한히 갈 수 있고 이거 두 개 합친 것도 무한히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무한히 벌써 간단하게 세 개가 나왔잖아요. 이 갈릴레오가 제일 처음 이걸 발명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겁이 나가지고 이걸 발표를 못했어요. 사실 갈릴레오가 이걸 발표를 했더니 그 지동설 그 이상으로 유명해졌을 텐데 사실 뭐 이 천체과학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집합론이 지금 만들어내는 이 폭발적인 힘에 비교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신이 무한인데 이 신이 무한이 여러 개면 신이 여러 개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거 얼마나 지금 신학적으로 위험천만하냔 말이에요. 그 칸토도 겁이 나가지고는 뭐냐 자기가 이걸 발표해놓고는 그
그 교황청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시를 모두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영감을 얻은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준 거다. 이런 따위에 막 그 자기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독일의 그때 당시 수학자들이 저놈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베를린 대학에 오지도 못하고 시골에 할레 대학에 평생 수학 교수 하다가 결국 이 연속체 가설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풀다 못 풀어가지고 정신병에 들어가서 결국 1918년에 칸토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수학자들이 제일 박해를 많이 당하고 수학자들이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운 투쟁을 해요. 더군다나 여자 수학자들은 수학을 하기만 하면 여자가 어떻게 수학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요녀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형에 처해요. 피타고라스의 바지라는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그 서양 역사에서 여성들이 수학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수학 같은 이런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없는데 하니까 이거는 이 마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논리가 간단해요. 저는 이상하지만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1970년에 어떻게 발견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연속이 되기도 하고 연속이 안 되기도 하다면 연속이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버렸고 연속이 안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큰 무한과 작은 무한 사이에 끼어있는 무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증명을 해나가면 증명이 돼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속이 된다는 것도 진리고 연속이 안 된다는 것도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증명이 된다는 것도 옳고 증명이 안 된다는 것도 옳고 그 다음에 진위가 주역에서 왜 진위라는 말이 없고 무엇을 증명한다는 말이 없느냐 하면 주역은 일찌감치 벌써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가 이 역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칸토라는 사람이 라이프니츠한테 수학을 배웠거든요. 수학을 배웠는데 이진수가 라이프니츠를 우리 이제 주역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그 이진법을 처음 소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양 수학자들이 이제 이진법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칸토의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 바로 이 동양의 이 역에서 이 괴를 배열하는 이 방법에서 나는 배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대각선에 대해서 전혀 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마지막에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음양이라는 것을 자꾸 남자다 여자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낮이고 밤이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지금 이런 데 문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역을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역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뭐 햇빛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정말 이건 역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 B, C라고 하는 사과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빈 그릇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여기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빈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과 3개가 여기에 이 그릇 3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선 뭐냐면 완전히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거 완전히 들어가는 거 이거 무엇보다 처음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이렇게 음으로 표시해야 돼요.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빈 그릇 생각 이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간다. 이 3개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도 정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걸 표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수를 처음 생각할 때 사과부터 사과 세계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역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음량이 뭐라는 걸 전혀 몰라요. 이 사과부터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